한국은행의 내일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엔 우리도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대출이자 확대는 금리 인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북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기준금리 인상 전망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 부품 대신 인증받은 대체 부품을 쓰면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달 동안 이용 실적이 단 8건에 그쳤습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때 특정인에게 몰표를 주는 집중투표제 등이 시행되면 이사회 절반이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커지면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소식 김환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국내 주식시장은 하루 전 뉴욕 증시 폭락에 개장 직후부터 무너졌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연일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일주일 사이에 4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자 달러 자산으로 갈아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 간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 다음 달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고 한은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면 한미 금리 차는 1%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외국인 자본 유출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압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안 좋게 급변하게 된다면 맞물렸을 때 급격하게 자금을 빼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가계빚이 1,5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기준금리의 소폭 인상만으로도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경기도 신통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높아진 금리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이 소비라던가 투자 측면에 주는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금통위 개최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로서는 인상이 유력합니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과도 밀접한데요. 금리가 뛰면 이자 부담에 집장만이 쉽지 않아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네. 현재도 집장만이 힘든데 내년에도 집장만하기 더 힘들어진다고요? 네, 무디스라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 무디스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집장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현재도 집값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무디스는 왜 이런 분석을 한 거죠? 무디스는 이제 내년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여기에 변수로 꼽은 게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요즘 규제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집장만할 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최근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방식이 주인데 금리가 오르면 금융권에서 돈 빌리신 분들 이자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스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무디스는 우리나라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쓰는 평균 가처분 소득 비중을 24.7%로 봤습니다. 1,000만 원을 벌면 대략 247만 원을 빚 갚는 데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류 기자 말대로 금리가 오르면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집장만 하는데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렸을 때 이제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까지 올라간다는 조사가 있는데요. 보통 한은이 0.25%포인트씩 올리니까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최소 2조 3천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부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 때문에 빚값 내라 주머니 빠듯하신 분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제 가계 가처분 소득의 30%를 대출 상환하는 데 쓰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빚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빚을 어떻게 잘 갚느냐도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집값이 내년에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당장 올해 초부터 쌓아온 상승분을 반납하는 중입니다. 이번 주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강남에 이어 강북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9.13 대책 발표 직후 끊긴 거래는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평방미터, 요거 같은 경우는 12억까지 최고가를 쳤어요. 근데 현재는 뭐 11억 그 밑에 떨어져도 지금 문의조차 없습니다. 극심한 거래 가뭄 속에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5%로 하락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집값은 모두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워 0.1% 넘게 떨어졌습니다. 강북 지역의 하락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동과 광진, 노원 등 강북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여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아파트값이 떨어진 자치구는 지난주 8개에서 15개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9.5%에 달하던 서울 집값이 9.13 대책 발표 이후 속도를 늦추더니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세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타 그 경제 여건이나 금리 인상 등의 요인들이 그 심리적으로 압박이 가능한 그런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 시장은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떨어져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 부품 대신 인증받은 대체 부품을 쓰면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달 동안 이용 실적이 단 8건에 그쳤습니다. 이유가 뭔지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입차 가운데 많이 팔리는 승용차입니다.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품보다 훨씬 저렴한 대체 부품으로 수리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BMW 5 시리즈의 경우 그 앞범퍼와 앞펜다의 그 순정 부품 가격은 약 130만 원 정도 하나, 그 대체 부품 사용 시 금액은 약 50%에서 60% 정도 수준인 60만 원에서 한 75만 원 사이 정도 보통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자차 보험에 가입하고 대체 부품으로 수리를 마쳤다면 정품 가격 130만 원의 25% 정도인 32만 원 정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품질인증 대체 부품 특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10달 가까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 대체 부품 특약이 적용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수입차입니다. 국산차 대체 부품은 인증을 받은 건수가 극소수에 불과해 국산차 소유자가 대체 부품으로 수리를 하고 싶어도 부품이 없어 특약 신청은 엄두도 못 냅니다. 앞 범퍼랑 휀다 부분이랑 이제 헤드램프랑 이제 본네트까지 이제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부품들이 이제 수급되는 것도 없고 이제 알려진 부분도 별로 없어가지고. 대체 부품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완성차 업체들이 20년간 디자인 보호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부품에 대한 디자인 보호권 특례도 논의 중이지만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의는 지금 돼 있는데 특정한 물품의
특정한 부품에 대해서만 몇 년으로 해달라고 그런 이. 대체 부품 인증 제도와 보험 특약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10달 동안 8건 이용에 그쳤다면 있으나마나한 특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애초부터 법적인 장벽이 있었고 금융당국도 이를 알면서 도입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손석우 기자와 함께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손 기자. 네. 일단 이 법적인 장벽 어떤 내용인가요? 앞서 엄하은 기자 리포트에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겁니다. 국산차의 경우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의 부품을 특허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 20년 동안 대체 부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대체 부품 특약이 활성화되려면 쉽게 말해서 이 20년의 족쇄가 풀려야 하는데 개정안이 발의는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로 진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이 특약 도입을 한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좋은 취지는 모두 물거품이 된 셈입니다. 금감원 역시 특약 도입을 할 때부터 이런 우려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부품 시장의 거품을 빼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나타내면서 일단 특약 도입을 먼저 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좀 막연하고 순진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가 이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두고서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찬성을 하고 있지만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등이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지금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 특약 도입을 주도했던 금융감독원 역시 이 법 개정에 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면서 사실상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동차 업계나 보험업계에서 이 제도를 좀 활성화할 의지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특별한 유인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득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자동차 보험에서 이런 대체 부품 특약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운전자들도 지금도 다수일 겁니다. 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이 대체 부품 사용해서 줄어든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또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이 특약을 알려서 적용할 유인책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이 대체 부품보다는 순정 부품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 되고요. 또 완성차 업체와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자동차 정비소들 역시 대체 부품을 사용해라라고 먼저 권장하거나 유인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당국의 준비 부족과 안일한 판단,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운전자들은 계속해서 이 비싼 부품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최근 수신 동의를 요구하는 메일이나 메시지로 얼굴을 찌푸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유독 11월이면 이런 메일과 메시지가 몰리곤 하는데요. 왜 그런지 대안은 없는지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광고성 수신 동의 문자와 이메일. 최근 이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침에 봐도 이제 일어나면 이게 항상 와 있고 이것 때문에 깬 적도 몇 번 있고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해요. 이런 문자와 메일은 2년 주기로 11월에 집중됩니다. 개정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2014년 11월에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무더기로 따른 결과입니다. 2년마다 반복되는 법에 의한 메시지 폭탄 세례. 관련 기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란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원이 탈퇴되고 개인정보가 파기되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법 시행일 이후에는 받은 날로부터 2년이니까 그냥 차례차례 개선이 되는 거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탈퇴 절차를 밟는 겁니다. 하지만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홈페이지 가서 이제 그거를 동의를 안 하려고 하면 또 로그인하고 다시 또 알림 들어가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불편한 게 많이 느껴지고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방법을 잘 모르니까. 동의는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거절하려면 거절을 못하게 막는 그러한 식의 이제 방법인 거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2년 주기 수신 동의 확인, 탈퇴 간소화 등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번에 꼭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집단 반발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이달 초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 개정안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중대표 소송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두고 경제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있으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법무부와의 간담회에서는 경영권 방어 행위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계 우려가 가장 높은 것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 소송 등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조사를 통해 상업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0대 기업 중 7곳의 이사회가 외국 투기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연구에 대한 것이 조금 미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뭐 이론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을 좀 비교 형량해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와 여당, 재계 입장이 워낙 상반되다 보니 상법 개정이 민관 대결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와 재계가 왜 대립을 하고 있는 건지 주요 쟁점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최나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 집중투표제가 기업의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우선 집중투표제는 최근에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도입을 요구하면서 앞서 많이 알려졌던 개념인데 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한 주당 한 표의 개념이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후보 1인에게 집중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 1인에게 집중투표를 하게 되면 소수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개념이지만 투기 자본들이 연합하면 특정 이사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30대 기업 중 네이버와 삼성, SDI 등 7곳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중대표 소송은 자회사의 이사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재계에서는 다중대표 소송이 자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을 가져온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선출제, 이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집중투표제와 마찬가지로 외국 투기 자본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감사위원 선출제는 일반 사내외 이사와 분리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게 되면 대주주가 지분율이 높더라도 지분이 적은 외국 투기 자본들이 힘을 모을 경우 그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려가 큰 상황인데도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거 보면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꼭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건전한 경영 구조를 가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인데요.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고 다 옳은 건데 이렇게 이제 기업이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 타이밍이 맞느냐 하는 것은 이제 좀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런. 네, 지난 IMF 당시에도 부실한 기업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진행했던 정책들로 오히려 기업의 경영권 자체가 외국으로 넘어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사례가 없었고 다중대표 소송은 일본 정도만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집중투표제도 러시아 등을 제외하고는 기업 자율화에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다수의 경영 지표가 밝지 않고 기업의 투자 열기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수도권 내에서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서 환경부가 5등급 차량 분류를 완료했는데요. 전체 등록 차량 10대 가운데 한 대꼴입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만여 대 가운데 269만여 대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대부분 2008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들입니다.
이들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연중 날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별로 그리고 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열흘, 1년 연중 열흘에서 15일 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를 55톤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차량 이부제에 비해 운행 제한 대수는 3분의 1 수준이지만 저감 효과는 3배라는 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시민들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우리 애기 아빠가 폐암 환자예요. 경유차 이렇게 노후된 거는 폐차를 하고 단속을 한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하는 거는 찬성하긴 하죠. 대신 이제 생계형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될 거고.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 장치 부착, LPG 차량으로의 전환 등 지원이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5등급 차주들에게 자동차 세금 고지서나 정기검사 안내서, 그리고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 차량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차량 앞유리나 안경 등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해주는 제품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이 이들 김서림 방지제의 성분을 조사해봤더니 절반가량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자 이모 씨는 자동차용 김서림 방지제를 사용하다 최근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차 앞유리에 김서림 방지제를 뿌리다가 분사된 액체가 얼굴에 튀었는데 피부 발진이 일어나 일주일이나 지속된 겁니다. 일단 약간 두통이 있었고 일단 눈이 따갑고 약간 가려운 증상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 돼서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얼굴에 좀 드러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이처럼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김서림 방지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21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자동차 유리용 김서림 방지제를 포함한 8개 제품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많게는 39배나 검출됐습니다. 스프레이형 제품 3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CMIT와 MIT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고 2개 제품에서는 독성 물질인 메탄올이 2.5%가량 검출됐습니다. 메탄올은 다른 위해우려 제품에 보면 방향제라든지 세정제라든지 자동차 워스에게는 메탄올 기준이 있는데 김서림 방지제에는 메탄올 기준이 없어요. 또 유해물질이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12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 검사 표시도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가 판매한 김서림 방지제의 판매 중지와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흉측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채 오페라 극장 지하에 숨어 사는 팬텀. 원작 오페라의 유령이 팬텀과 아름다운 프리마돈나 크리스틴의 러브스토리를 주로 그렸다면 이번 작품은 원작에서 가려졌던 팬텀의 인간적인 면에 집중합니다. 고통 속에 버려져 음악의 천사여 어둠에 갇혀버린 내 삶의 빛을 지난 2015년 국내 첫 선을 보인 뒤 이번 연말 3번째 공연에 나서는 팬텀에는 임태경과 정성화가 새롭게 캐스팅됐습니다. 이렇게 그대를 그 예쁜 맘에 거짓된 축복 속에 보내야 하나 붙잡으려 해도 내 손틈 사이로 내 사랑 전부 녹아 흩어져.
뭔가 점점 잘못돼 가고 있는 연극이란 뜻의 더 플레이 댓 고즈롱이 국내 관객과 처음으로 만납니다. 극중 극 형식으로 대학의 드라마 연구회가 살인 사건의 범인을 추리하는 미스터리 극을 공연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공연의 본고장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인기를 끈 코미디 극으로 올리비에와 토니상 등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건배합시다. 찰스를 위하여! 위하여! 감미롭군! 달콤해 아주 죽여주는구만. 몇 년도 산인가 퍼킨스. 끝이 뾰족한 모자와 황금 장식으로 화려한 붉은 옷을 입은 남성. 카자흐스탄을 상징하는 황금 인간입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카자흐스탄 현지 유물 4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초원의 자리에 유목 생활을 한 나라로 곳곳에 화려한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보로보예에서 출토된 보검 장식이 경주에서 발견된 계림로 보검과 비슷해 동서 문물 교류의 본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을 확대합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의 일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기존 한 달 요금 감면이 아닌 각각 6개월과 3개월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KT는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 정수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송을 제기한 298명 가운데 78명의 원고들에게 위자료 1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니켈 검출로 부작용을 겪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코웨이가 1년 동안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배상 책임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합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반짝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대구 12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나서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한편 며칠간 이어졌던 황사는 동해상으로 대부분 빠져나갔는데요. 미세먼지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전국이 나쁨 수준으로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필수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7도, 대전 9도로 한 자릿수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수일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속초 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13도, 부산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